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새해가 2020년 일단 숫자부터가 뭔가 상당히 이제 좀 기분 좋은 숫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2020년에는 다 좋은 일만 있을 거고요. 물론 또 나중에 다시 또 뭐 새해 인사를 드리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감이라는 그 주관적 요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꼭 수업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등기법 여러분들 교재는요. 교재는 188페이지부터 해당합니다. 기본서 18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보충 자료 다 받으셨죠?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은 역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등기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 뭐 태양이라는 말이 이제 형태할 때 태자고요. 모양할 때 양자입니다. 등기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 총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지 보세요. 총 몇 가지 있습니까? 그 프린트본을 보면 1, 2, 3 해서 몇 번까지 나오나요? 네, 4번까지 나오죠? 저랑 다른 프린트본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자, 그래서 총 4가지 태양이 있습니다. 등기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는.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개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신청입니다. 신청. 그래서 신청이 여러분들은 이제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이 항상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이다라는 겁니다. 신청. 자, 여기 신청은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자, 공동신청. 일단 공동신청에서 그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공동이냐?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 자, 공동신청에서 여러분, 공동의 의미는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신청은 의무자와 이제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단독 신청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기본 과정, 기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원칙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이 공동의 의미는 뭐라고요?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신청. 아까 공동신청은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합니다. 의무자와 권리자.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이 소유자 갑이 을과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고요. 매수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을은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제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법에 따르면 당연히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요, 여러분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를 의무자라고 합니다. 등기부상. 자, 경제상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상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면 갑은 뭐 받아요?
대금 받잖아요. 매매 대금 받습니다. 따라서 갑은 경제상은 불리한 게 없어요. 다만 등기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부상 갑 불리하다 그죠? 등기부상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등기부상 불리한 당사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무자라고 합니다. 용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부상 그 불리한 당사자입니다. 그 불리한 당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의무자.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등기부상 유리한 당사자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유리한 당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권리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이 의무자와 권리자가 손 붙잡고요. 등기소 가서 물론 반드시 손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신청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동 신청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동 신청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동 신청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자,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교를 하시자고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A의 직계비속, 즉 자식 3명이 있어요. 가벌병 3명이 있습니다. 근데 A가 사망을 했습니다. A가 사망을 했어요. 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X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망하는 즉시 누구에게? 가벌병에게. 각각 지분은 어떻게 되죠? 3분의 1. 우리 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뭐 남녀 차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각 이제 3분의 1씩. 자, 지분이 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일물일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자, 이 경우에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먼저 상속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상속 등기 안 돼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래서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A가 1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3분의 1만 상속 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3분의 1만 가져가게 되면 자, 나머지 3분의 2는 등기부상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죠? A가요. A가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A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린다고요. A, 사망한 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가 3분의 1밖에는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에 위배가 되니까 절대로 갑이 자기 지분만, 즉 상속인이 여러분들 시험에 무지무지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그 지분만 상속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당연히 갑을병이 모두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죠? 모두 상속 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갑을병의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아니면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무지무지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상속 등기는 여러분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죠. 자, 여러분 공동 신청에서 공동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한다. 의무자와 권리자. 공동의 의미는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갑을병은 전부 다 권리를 등기부상 항상 유불리 여부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갑을병은 등기부상 A의 그 X라는 부동산 소유권을 갑을병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갑을병은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예요. 갑을병은 전부 다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사람은 누굽니까? A다, 그죠?
자, A. 그러면 A가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사망한 자는 여러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의미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의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누가 지금 등기를 상속 등기 누가 신청하는 거죠? 가불병 권리자만 신청한다 그죠? 지금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여러 명 간다고 공동 신청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세요. 공동 신청의 공동의 의미는 그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간다고 공동 신청 아닙니다. 등기소 갈 때 친구 데리고 가면 공동 신청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의 의미는 그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부분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A,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니까 의무자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니까 이 경우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상속 등기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불병이 돌아가신 A 아버지 깨우셔야 돼. 아버지 잠깐 등기하러 가게 일어나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공동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일어나는 순간 등기 못 해요. 깨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아주 유념하셔야 될,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에서 공동은 여러 명이 등기 신청한다고 공동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의 의미는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가 원칙적으로는 의무자, 권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서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만약에 이제 등기소에 둘이 가기 싫으면요. 그때는 이제 대리를 하시면 돼요. 대리. 보통 우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이제 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원칙적으로 항상 같이 등기소에 가셔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 등기 신청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요.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청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이 원칙이고 이때 신청은 공동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 신청의 공동의 의미는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권리자죠. 등기부상 새로이 소유자로 기재가 되니까 권리자죠. 의무자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의미 이제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등기 절차 개시는 당사자 신청 및 관공서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고 어떤 관공서도 촉탁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다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직권에 의한 등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고 역시 법원이 명령에 의해서 자, 법원이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까? 법원이 누구에게요? 등기관에게. 자, 이 의미 아세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즉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역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원칙은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관공서가 등장하는 경우에 이 관공서 하면 여러분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공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등기 절차는 관공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되는 겁니까? 촉탁.
관공서가 등장하면 이제 촉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촉자가요, 한자로 이제 촉구하다 할 때 촉자고요. 탁은 부탁하다 할 때 탁자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등장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즉, 관공서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서를 보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는 것. 어떤 경우에요? 관공서가 등장하면. 자, 그래서 2번, 자, 등기 절차 개시 태양, 이제 두 번째, 이제 촉탁입니다. 자, 촉탁. 등기 절차가 이제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그럼 촉탁으로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관공서. 반드시 관공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남구청 관공서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강남구에서 등기할 게 있으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그 다음,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공서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공서 아니에요? 맞아요. 네, 관공서. 역시 관공서가 개입이 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된다고요? 촉탁으로. 그래서 촉탁서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된다. 그럼 등기관이 이제 등기부에 기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자, 관공서가 등기 절차에 개입을 하게 되면, 관공서가 개입하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촉탁으로 개시된다. 자, 이 촉탁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면 또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식의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신청이 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신청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등기소 가서 여러분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신청이 절차가 좀 더 엄격할까요? 아니면 촉탁이 절차가 더 엄격할까요? 신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촉탁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신청 절차를 대부분 준용하지만 특례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배웁니다. 일단은 그 개념 정도, 원리 정도를 생각하자고요. 원칙적으로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관공서가 등장하게 되면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그래서 관공서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촉탁으로 개시가 되니까 관공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신청하는 우리 국민들보다는 절차가 조금 더 완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례 규정이 있어요. 대표적 특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셔서 아까 의무자 권리자가 제가 이제 손 붙잡고 등기소 가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민들은 방문 신청합니다. 자, 우편으로 등기 신청 될까요? 안 돼요. 우편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공적 사무는요, 웬만한 우리 공무라고 하잖아요. 공적 사무는 전부 다 우편이 돼요. 심지어 여러분 왜 소송을 제기하실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때도 우편으로 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도 있죠. 여러분, 혼인신고 해보셨잖아요. 네. 물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혼인신고도요, 여러분, 우편 됩니다. 혼인신고도 우편으로 가능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웬만한 공적 업무는 전부 다 우편으로 되는데 우리 등기 업무는요, 우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신청하실 때 우편 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신청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신청하실 때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근데 관공서는요, 촉탁서를 우편에 의해서, 관공서는 굳이 방문하지 않고 촉탁서 들고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에 의한 촉탁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공서가 개입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되는데 이때 촉탁은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신청에 비해서 특례가 있다는 걸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의한 촉탁도 가능하다. 그런 특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자세하게 또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체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같이 다시 보시면 다만 관공서가 개입하는 유형에는 관공서가 이제 등기 절차에서 개입하는 그 유형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우,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우, 그 다음 또 하나가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론 제가 이제 표로 그려뒀습니다, 여러분. 자, 관공서가 개입을 하는 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와 권리 주체인 경우.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등기 절차는 촉탁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때는 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런데 관공서가 권리 주체인 경우, 즉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경우 이 말이죠.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강남구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즉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경우 이해되시죠? 이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어쨌든 관공서가 등장했으니까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촉탁으로 개시가 됩니다. 다만 이때는 뭐도 가능하냐? 신청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 돈 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을은 X라는 자신 소유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변제기가 되도록 제가 여러분 왜 처음에 우리 등기법 개관할 때 사례를 가지고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개관하면서 그 사례를 벗어나는, 제가 이제 등기법을 앞으로 설명할 때 그 사례를 벗어나는 유형이 없어요. 전부 다 그 유형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자꾸 여러분들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시라고 했는데 안 보시죠?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갑이 이제 을에게 1억 원의 이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이 변제기가 되도록 변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물론 이제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을이 돈을 안 주니까 물론 소송하셔야 돼요.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일단 자신의 채무자, 갑이 채권자죠. 갑이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 다음 을은 채무자. 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이 뭔가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다, 그죠? 예. 아직 지금 소송 제기하기 전이니까 임시 조치다, 그죠? 보전 처분. 자, 그러면 갑은 지금 금전적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제하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압류. 가압류. 그래서 갑은 가압류 신청하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 신청하려면 제가 어디 가야 된다라고 했죠? 법원 가셔야 돼요. 등기소 가서 가압류 신청하러 왔는데 하면 공무원 깜짝 놀랍니다. 예, 법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갑은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요,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갑이 이제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은 따로 변론을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가압류 지금 임시조치잖아요. 급해요? 급하지 않습니까? 급해요. 급하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론을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판결이에요? 가압류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X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어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공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산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시할 필요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가압류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가압류 등기, 아까 우리 등기는 원칙은, 제가 아까 원칙,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그 태양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신청.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가압류 등기 절차에 누가 개입을 했느냐면 법원이라는 관공서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죠? 이때 이 법원이라는 관공서는 지금 권리관계의 당사자, 즉 권리 주체입니까? 아니면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까?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 권리 주체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공권력 행사 주체니까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촉탁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내서 등기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아주 잘 출제를 해요.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 갑은,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 갑은,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주거든요. 그럼 이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 갑은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갑이 가압류 결정문 들고 등기소 가서 가압류 등기하러 왔는데요 라고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이 채권자 갑이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된다고요?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 관공서가 등장을 했는데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는 반드시 등기 절차는 어떻게?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외우는 거 싫잖아요.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외우셔야 돼.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어요.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촉탁으로. 자, 이번에는요. 자, 아까 관공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개입하게 되는 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와 관공서가 권리 주체인 경우. 자, 이번에는 이제 권리 주체인 경우를 한번 보죠. 자,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 관공서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관공서도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국가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소유자 이제 뭐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한 글자로 나와요. 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 국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등기부 보시다가 소유자가 딱 한 글자예요. 소유자가 한 글자면 그럼 전부 다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최소한 성명은 몇 글자 이상 돼야 되죠? 최소한 몇 글자 이상 돼요? 두 글자 이상. 여러분 우리 법에 보면 사람의 글자 수도 성명도 있잖아요. 성명 글자 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이름을 나는 이제 뭐 성은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잖아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알아두자고요. 성이 한 글자 아니면 제일 긴 게 우리 성이 두 글자잖아요. 성이.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총 몇 글자까지 되냐?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름이 총 해서 6글자인가 해서 총 아마 8글자까지인가 가능해요. 그래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 보면 뭐 김수한무 뭐 두루미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이름 법에서는 못 정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최소한 사람 이름은 두 글자 이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최소한 여러분 두 글자 이상이죠. 그죠? 보통 다 세 글자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역시 관공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관공서는
권리관계의 당사자, 즉 권리주체입니까? 아니면 공권력행사의 주체입니까? 권리주체죠. 그러니까 권리 당사자인 경우, 권리 주체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공권력 행사 주체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관공서가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 주체다, 그죠? 권리관계의 당사자다 이 말이죠. 예. 따라서 이때는 등기 절차는 자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지금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된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자 이때 의무자는 누구죠? 의무자는 갑이 의무자. 그 다음 권리자는요? 관공서 권리자. 자, 이때 지금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관공서 뭐예요? 권리 주체다, 그죠? 네, 권리 주체. 네. 제가 사실 말을 잘못했거든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대충 이제 여러분들에게 얼렁뚱땅 이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을 잘못해도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지금 공권력행사 주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권리 주체라고 다 생각하셨죠? 네. 그걸 5표시 무해의 원칙. 수업 시간에 종종 활용합니다. 자, 권리 주체다,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관공서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 가능할까요? 네, 촉탁이 원칙이에요. 꼭 기억하자고요. 관공서가 등장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 관공서가 역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내서 등기 절차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촉탁 원칙이고요. 다만 이때는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입니다. 권리관계 당사자니까 갑과 을, 즉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일 때는 이때는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네, 그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관공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촉탁으로 개시된다. 그래서 관공서 나오면 무조건 등기는 촉탁. 다만 관공서가 등장하는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와 그 다음 권리관계 당사자 즉 권리주체인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는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관공서가 권리주체인 경우에는 촉탁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합니까? 신청도 가능하다. 그 내용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 물가에 있는 어린애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왜냐면 한 번씩 제가 이제 왜 이 불안함을 느끼냐면 저도 강의를 쭉 하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러 오세요. 근데 수업 시간에 상당히 열심히 잘하시고 수업 시간에 보면 답도 잘하시고 하시는 분이 질문하러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면 전혀 잘못 이해를 하시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자, 등기 절차가 아까 원칙은 제가 이제 신청이라고 했죠. 다만 관공서가 등장하게 되면 촉탁. 자, 그 다음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 절차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이 직권에 의한 등기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직권에 의한 등기는 지금 누구의 직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등기관의 직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즉 아무런 우리 국민들이 신청하지도 않았고요. 관공서가 촉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등기관이 스스로 등기부에다 뭔가 기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관이 스스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직권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라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 절차는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아무도 촉탁하지 않았고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요. 알아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등기부를 개설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직권으로 개시가 되느냐. 지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당연히 보존 등기는 이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잖아요. 그럼 전제는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미등기.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 자체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 요건 잘 봐주셔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자, 이제 처분 제한 등기. 법에서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그냥 이렇게 등장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 그럼 처분 제한 등기 하면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분 제한 등기. 알아두시자고요. 가압류 등기. 일단 임시로 처분을 제한한다, 그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 그 다음 가처분 등기. 가압류와 가처분은 구별하시죠? 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압류, 그 다음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임시로 처분 제한하면 가처분, 그 다음 경매개시 결정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제 본격적으로 압류한다 이 말입니다.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상대방의 소유권을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바로 나오셔야 돼요. 처분 제한 등기하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제 경매개시 결정 이게 이제 본격적인 압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압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요 세 가지.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 주택 또는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여러분 혹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경우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여러분 누가 지금 결정 내리는 거예요? 법원. 네, 법원이.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지금 누가 하는 거죠?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법원에서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여러분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등기가?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나 아까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잘 보세요. 법원이라는 관공서 등장했죠? 법원이랑 관공서 등장했잖아요. 네, 관공서 등장했어요. 이때 이 법원은 공권력에서 주체입니까? 아니면 권리관계 당사자입니까? 공권력에서 주체, 권리관계 당사자 아니면 전부 다 공권력에서 주체예요. 그러면 자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촉탁.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기 촉탁.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미등기인 경우에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법원에서 촉탁이 왔는데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가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부 개설하려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금 누가 한다는 겁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을은 X라는 미등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아직 등기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을 소유 부동산은 맞는데 아직 등기는 안 돼 있다라는. 자, 역시 돈 달라고 소송하셔야 되죠. 만약 을이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하셔야 되죠.
그럼 소송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1억 원 금전채권 가압류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가압류. 자, 그러면 갑은 가압류하기 위해서 어디 가셔야 돼요? 법원 가셔야 돼요. 자, 따라서 이제 가압류 신청을, 이건 가압류 신청입니다. 등기 신청이 아니라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럼 가압류 결정 내려졌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요, 가압류 이제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죠? 촉탁으로. 좀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 관공서다, 그죠? 법원 관공서예요. 관공서. 자, 이때 이 법원은 권리관계,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공권영사 주체입니까? 공권영사 주체다. 따라서 이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촉탁.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등기관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에서 촉탁이 왔어요. 지금 X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가압류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법원에서 촉탁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압류 등기를 기재하려고 보니까 X라는 부동산이 미등기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셔야,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셔야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데,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돼요? 지금 누구 소유예요? X부동산은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잖아요. 을 소유니까 자신 소유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당연히 누가 해야 됩니까? 을. 자, 그런데 여러분,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을이다. 내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기 위해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을이 자신 소유 부동산이니까 자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기 위해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경우에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직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때 이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촉탁. 조심하셔야 돼요. 뭘 또 여러분들이 잘 틀리시느냐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말이지 이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는 지금 법원에서 촉탁서가 왔어요.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촉탁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자, 갑이 X라는 역시 미등기, 을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갑이 임차인이에요.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그 다음 을은 임대인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지금 보증금 1억 원을 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금 받지 않은 채 만약에 갑이 그냥 다른데 그냥 이사 나가버려요.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자, 그러면 갑이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예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갑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법원.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좀 내려주세요라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원은 임차권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변론을 거칠까요? 거치지 않을까요? 안 거칩니다.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 판결이에요? 결정이에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역시 임차권 등기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네, 공시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때 임차권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역시 법원이라는 관공서가 등장을 했다, 그죠? 권리관계 당사자입니까? 권리관계 당사자는 각과 을이에요. 권리관계 당사자입니까? 공권형용사 주체입니까? 공권형용사 주체죠. 그러면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촉탁으로.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내리게 되면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는요. 법원에서 촉탁서가 왔어요. 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법원에서 촉탁서가 왔어요. 등기관이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X라는 부동산은 미등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미등기다. 자, 따라서 이때는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개설이 돼야 임차권 등기를 기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부 개설하려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을이 내 소유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말이지 임차권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촉탁.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법에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직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뭐가 있어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합니까?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공통점. 자, 그러니까 요건입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법에서는 이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그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한번 공통점을 추출해 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등기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면 보존 등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제 자체는 뭐예요? 미등기. 자, 그 다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촉탁을 했죠?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했다, 그죠? 자, 2번도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촉탁을 했죠?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했다, 그죠?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의 요건입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 전제 자체는 당연히 미등기임을 전제로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직권 보존 등기니까 당연히 미등기임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등기를 촉탁한 거죠?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한 경우에만 우리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해를 잘 하셨는지 바로 이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29회) 때 출제되던 기출문제고요. 이게 그 당시에 답으로 나왔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실관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국세청이 갑이라는 납세자에게 1억 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청이라고 했잖아요. 국세입니다. 네, 국세. 이게 만약 지방세면 이게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이 납세자는요, X라는 미등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 안 주면요, 우리 국세청 세금 안 내면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한번 안 내보시면 되는데, 그럼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세금 안 내면요, 여러분 국세청이 국가입니다. 국세청은 국가 기관이에요. 세금 안 내면 납세자를 상대로 조세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세금 안 낸다고 여러분 소송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서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가니까 자, 물어볼게요. 가압류예요? 압류예요? 압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세청은 세금 안 낸다고 여러분 국세청에서 가압류하는 경우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거 걸치지 않거든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소송 안 해요. 세금 달라고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입니다. 자, 그래서 압류를 하고 압류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역시 법원 안 가요. 국세청은 소송 안 한다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등기관에게 압류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압류 촉탁. 왜 촉탁이라는 표현 쓰는지 아시겠죠? 국세청 뭐예요? 관공서. 이제 용어 아시겠죠? 압류 촉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기관은 이제 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미등기더라. 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이 갑소유 X라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촉탁을 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게 이제 시험에 그렇게 지문에 나왔어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지금 미등기니까 기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OX. 네, 딱 속기 쉽잖아요. X예요. X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직권에 의한 등기는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법의 규정, 요건 추출 한번 해봤잖아요. 미등기의 경우, 그 다음, 자, 다른 관공서 아닙니다. 누가 등기관에게 촉탁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누가 등기관에게 지금 촉탁을 한 거예요? 국세청이 등기 촉탁을 한 거다, 그죠? 법원에서 촉탁이 온 게 아니라 국세청이 등기 촉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그래서 29회 시험에 이 경우에도 직권으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OX, X. 그게 이제 틀린 지문 답 지문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우리 등기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압류 등기, 압류 촉탁이 왔어요. 압류 촉탁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등기를 기재하려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압류 등기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아니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개설이 돼야 되고 등기부가 개설되려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돼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을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납세자 찾아가서 보존 등기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갑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납세자 찾아가서 싹싹 빌면서 제발 우리 압류 등기 좀 해야 되니까 보존 등기 좀 해주세요. 할까요 그러면?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촉탁이 오면 우리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하하셔야 됩니다. 등기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뭔가 속은 느낌인 속은 표정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압류 촉탁이 오면 당연히 각하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다는 규정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각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기초 과정에서 이런 설명까지 드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류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각하시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존 등기가 돼야 되죠. 그죠? 보존 등기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압류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행에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국세청이 갑을 찾아가서 제발 보존 등기 좀 해주세요. 내가 압류 좀 하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국세청은 여러분 조세 채권자죠? 채권자잖아요. 지금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얘는 뭐예요? 납세자는 뭐예요? 채무자, 조세 채무자.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하지 않으면 그 등기를 대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은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촉탁합니다. 왜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관공서니까.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촉탁하고 그러고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신해서 원래는 갑이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제 촉탁을 하고요. 그러면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원래는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대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을 하고 누가요? 국세청이 촉탁을 하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되겠죠? 네. 보존 등기 되면 이제 압류 촉탁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재미 안 나오니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여기 뭐 중요한 부분 다시 정리합니다. 직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법에서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추출을 해봤더니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 그 다음 누가 누구에게 촉탁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한 경우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따라서 국세청, 법원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촉탁이 온 경우에 등기관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국세청에서 지금 등기관에게 등기 촉탁이 왔어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이때는 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각하하셔야 된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